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원의 YNHOW 박상원입니다. 요즘 잠들 잘 주무시는지요? 얼마 전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수면 부족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기부터 입시 준비에 잠 못 이루죠. 또 그 뒤로는 취업에, 직장 스트레스에 우리나라 국민의 수면 부족은 과도한 경쟁 사회가 빚어낸 결과가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만성 피로와 수면 부족은 유전자 이상으로 이어져서 비만, 당뇨, 또 심장병 등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도 하는데요. 잠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사실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원의 YNHOW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YTN 사이언스 양회영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자, 양영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이 최근 국내에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 반려동물에 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이 점점 핵 가족화되고 있고 또 1인 가족 가구도 아주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또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유기동물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서 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그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가끔 그 골목길에서 주인 없는 개나 이제 고양이를 보게 되는데요. 정말 볼 때마다 좀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정말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많은 분들도 또 길에서 보는 그런 뭐 강아지, 뭐 개, 네, 고양이들 이렇게 네, 보면서 네. 많이 느끼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 무분별하게 이 동물 유기, 늘어나고 있는 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서 올해부터 정부에서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함께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 반려동물 등록제가 무엇이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개의 목덜미 부근에 전용 단말기를 갖다 대자 고유 번호가 뜹니다. 피하 조직에 삽입한 전자칩이 인식된 겁니다. 이 고유 번호 속에는 개의 정보와 함께 소유자의 인적 사항 등이 담겨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의 한 방법입니다. 반려견을 등록하는 방식은 3가지.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과 함께 목걸이 모양의 외장형 전자칩을 달거나 등록 인식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늘어나는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의무적으로 개의 정보와 주인의 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태어난 지 3개월이 넘은 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한 동물병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3가지의 인식장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인식장치를 달고 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등록번호와 주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동물 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부터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도 시행 3달째. 반려견을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아직 참여율은 저조합니다. 아직 미등록이에요. 금년부터 시행된다고 이제 뉴스 듣고 그래서 알고 있어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까지 총 24만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했습니다. 이는 전체 등록 대상인 400만 마리 중 약 6%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등록률이 이렇게 저조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내장형 칩의 안전성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좀 고민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피부 속에다가 인식을 하는 거니까. 바늘을 찌를 때 그 오염 상태, 그리고 찌르고 난 다음에 강아지들이 이제 많이 긁거나 거기를 다른 강아지들이랑 이렇게 물게 되면은 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정부에서는 내장형 칩에 대해 해외 사례를 들어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총 370만 건의 내장형 칩 시술 중 부작용이 일어난 경우가 약 400여 건으로 전체의 0.01%에 불과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8년부터 시작한 시범사업 18만 건 중에서 부작용은 14건에 불과했을 정도로 부작용 발생률이 매우 낮습니다. 삽입형은 일종의 말하자면 위치만 잘 선정하게 되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간단하게 시술이 되고 또 치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거부반응이 이렇게 날 이유가 별로 없죠. 오히려 백신보다 부작용이 더 적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외장형 칩은 분실 위험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했던 인식표와 같은 형태의 외장형이기 때문에 쉽게 제거가 되거나 또는 분실하는 경우가 있어서 효과는 많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의 대상 역시 모호합니다. 3개월 이상의 개로 한정하고 고양이 등 다른 반려동물들은 제외돼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입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는 발정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암컷은 이제 밖에 있는 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더 밖으로 나가서 집을 못 찾거나 이렇게 해서 길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고 고양이를 다시 찾으려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고양이한테도 꼭 같이 등록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내장형 칩에 대한 문제점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시에서는 세포 독성 실험과 피내 반응 시험 등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제공해 제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1, 2년 지나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보고가 되면서 앞으로 조사가 돼야 되겠죠. 동물병원 쪽하고 그다음에 그 검증기관, 학회까지 다 합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칩을 발견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사람과의 유대 관계가 형성된 동물들. 반려동물 등록제는 현대사회 속에서 동물과 함께 어우러져 살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 목적에 맞게 정착하려면 안전성 검증에서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반려동물. 그야말로 그 평생을 함께하는 그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이제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말로 바꿔 쓰자는 이제 움직임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과는 달리 버려지는 동물이 많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허점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자세한 등록 방법에 대한 홍보가 약간 부족하다 이렇게 네.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검증되지 않은 내장형 칩에 대한 이 안전성 등도 문제로 함께 꼽히고 있습니다. 이 또한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 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 역시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그 7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면 당장 그 문제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정말 우리 그 반려동물의 어떤 버려지는 어떤 여러 가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서울시의 경우로 먼저 예를 들어서 네네.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서울시 공무원, 또 25개 자치구 공무원, 또 명예 단속원 등을 모두 포함을 해도 관리 인력이 10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서울은 이게 사정이 굉장히 나은 편인데요. 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각 구청 등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공무원 이 한 분이 이 반려동물 등록제와 관련된 기획, 홍보, 예산, 단속, 결산까지 이 모든 업무를 소화해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홍보는 물론이고 뭐 단속 인력도 아주 부족해서 이 제도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네. 세계 속의 서울의 그 인력이 100명이다. 서울에 정말 그 인력 부족이 좀 심각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 동시에 이 제도를 제대로 그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사실 그것도 좀 의심스러운데요. 사실 그 화면에서도 봤지만 내장형 칩의 경우는 안전성 문제도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또 그 염려가 있다고요. 네, 이 내장형 칩의 경우에는 사실 나쁜 마음만 먹으면 칩의 내용이나 이런 칩에 관련된 것들이 조금 그럼요.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쁜 의도를 갖고 그 칩에 접근을 한다면 이 칩에 정해장돼 있는 고유 등록번호를 쉽게 삭제할 수가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 고유 번호를 지운 다음에 이 여러 개의 등록 칩을 함께 복사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혈통, 뭐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의 이 혈통도 속일 수가 있고요. 또 반려동물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정보도 함께 쉽게 유출될 수도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네, 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떤 한 제도가 시행될 때는 무조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시행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시행 이후라도 생겨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고 또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까지는 유기동물 증가를 막기 위한 예방책으로 법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현재 유기 상황에 처해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 이 유기 동물들을 예방하는 어떤 예방책과 함께 이미 유기된 동물들에 대한 어떤 대책들도 분명히 필요할 텐데요. 이 유기 동물의 현황은 지금 현재 어떻고 또 현실적인 대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주인 없는 개가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골목길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길고양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의 수는 각 지자체에 구조돼서, 그러니까 신고돼서 구조되는 경우의 수가 10만 마리고요. 1년에 10만 마리고요. 그 외에도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영구적으로 뭐 그냥 떠돌다가 죽는 경우, 아니면 우리 같은 이런 동물보호단체에 들어오는 경우, 아니면 사설보호소로 가는 경우, 동물병원을 그냥 들어가서 입양되는 경우, 아니면 개인의 각 가정으로 가는 경우까지 합하면 거의 곱하기 5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50만 마리 이상은 발생한다라고 봐야 되고요. 도심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는 유기동물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쓰레기통을 뒤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각종 질병에 노출됩니다. 그 질병은 다른 유기동물로 옮겨가고 결국 다시 인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경기도 화성 지역에 광견병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축산농가에서 기르는 소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알려진 브루셀라증이 상당수 유기견이나 야생동물에까지 전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동물은 물론 사람에게까지 감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의 경우 그 위험성이 더 큽니다. 경기도 화성의 경우 광견병이 지난해 3차례 발병한 데에 이어 올 초에는 주의보까지 발령돼 긴급 방역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동물보다는 사람에게 더 위험한 인수공통 전염병 브루셀라증의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소가 아닌 야생동물도 전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원도와 충청도 일대에서 브루셀라증 감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인 177마리의 야생동물 중 33마리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유기견은 35%가 브루셀라증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축에서 이 브루셀라증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유기견이나 야생동물에서 브루셀라증이 보고된 것은 생소합니다. 그렇지만 야생동물에서 또 개에서 이 브루셀라증은 충분히 발생 가능한 상황이고 상당히 감염성은 낮다고는 보지만 유기견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경우, 특히 물린다는 경우, 또 껴안거나 이런 경우는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한 해 평균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유기동물을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승인한 유기동물 보호소는 약 400여 곳. 매년 10만 마리씩 늘어나는 유기동물을 모두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호소에 들어온 유기동물은 10일 안에 주인이 찾아가거나 분양되지 않으면 안락사를 당하게 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입니다. 이곳에서는 100마리 이상의 개와 고양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동물들은 버려졌다는 아픈 기억들 때문에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축사 안에는 한쪽 눈을 잃은 개부터 다리뼈가 드러날 정도로 크게 다친 개까지 다양한 유기견들이 있습니다.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은 동물들은 사람이 다가가면 크게 짖거나 반대로 몸을 떨며 무서워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유기견의 80%가 고의적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버려지는 경우랑 아니면은 목줄, 인식표 그런 동물 등록을 안 해서 버려지는 경우가 반인 것 같아요. 대부분 질병이 있는 경우는 치료비가 부담되셔서 사정이 안 되셔서 일부러 버리시는 경우, 잃어버렸으면은 찾으셔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누가 잘 키우겠구나 하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놓으셔서 아예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도심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길고양이도 문제입니다. 유기동물의 3분의 1이 고양이로 적어도 100만 마리의 길고양이가 전국에 퍼져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양이는 번식력이 강해 임신 2달 만에 5-6마리씩 새끼를 낳고 발정기가 되면 특유의 아이 울음소리를 내 민원도 잦습니다. 발정이 오게 되면 방 같은데 고양이가 울음소리가
또 어린애 울음소리가 깨끗하는 이런 이상한 소리를 내고 하면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 반대로 길고양이 학대 사건도 문제입니다. 지난 1월에는 온몸이 불길에 휩싸인 고양이가 차량 정비소로 뛰어들어 큰 화재가 발생했고 지난달에는 학대당한 길고양이가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지자체에서는 길고양이를 잡아 중성화 수술 후 다시 풀어주는 TNR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예산을 더 받기 위해 고양이의 수를 부풀리거나 수술한 고양이를 아무데나 풀어주는 등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길고양이도 도심 생태계의 일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없어지면 설치류가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자기 영역에서는 일정 숫자만 유지하고 살지 더 이상 늘어나질 않아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TNR에만 계속해서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길고양이도 도심의 한 동물로 생태계를 자리 잡고 있는 한 동물로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동물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바로 입양입니다. 서울시 애견샵 거리 끝에 위치한 한 동물 입양센터. 개와 고양이 20여 마리가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동물을 사는 거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유기당하고 학대당한 동물들을 입양하는 곳이라는 걸 이제 인식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강아지를 정말로 키우시고 싶으시다면 물론 애견샵에 있는 작은 강아지도 이쁘고 너무 귀엽고 좋은데 저는 상처가 있는 애들을 이제 보듬어 준다는 생각으로 입양을 먼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80%에 달했습니다. 지난 2010년의 설문조사 결과보다 20%가량 늘어난 겁니다. 인식은 좋아졌지만 유기동물의 실제 분양률은 약 25%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은 더럽거나 성격이 나쁠 것이라는 편견 때문입니다. 유기견은 뭐 더럽고 뭐 성격도 안 좋고 뭐 문제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분양을 하셔서 보시는 분 사례를 보면은 뭐 너무 말을 잘 듣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아서 되게 만족하신다는 그런 입양자분들도 많고 하니까 조금 인식을 많이 좋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곁에 살면서 마음을 나누는 반려동물. 유기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심 생태계 속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할 뿐입니다. 반려동물은 예쁠 때만 잠깐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반려의 의미를 신중히 되새겨봐야 할 때입니다. 저렇게 많은가요? 정말 얼핏 이해는 좀 안 가는데요. 유기견의 80%가 고의로 이제 버려졌다고 하니까 정말 착잡한 기분이 드는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그 생명 존중의식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실제로 유기동물 보호소를 방문 취재해서 그 유기동물을 보니까 어땠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방문했던 곳이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입니다. 네, 이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버려지는 이유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이 대개는 나이가 많거나 뭐 병이 들거나 또 작은 모습으로 어린 때는 귀여워서 키웠는데 나중에 크고 나니까 너무 보기 싫다 이래서 버리는 경우들 뭐 아주 많았습니다. 또 이 도시에서는 작은 개들이 또 시골에서는 아주 큰 개들이 유독 많이 유기가 된다고 하는데요. 유기된 동물들 중에서 새 주인을 만나는 경우는 고작 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새 주인을 찾지 못한 동물들 중에서 이 4분의 1이 강제 안락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동물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실증이 나서 또 뭐 귀찮아져서 돈이 많이 들어서라는 이유로 버려지는 반려동물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또 함께 유기동물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입양에 대한 생각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 네, 이 최근 들어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품종을 따져서 믹스견은 싫다, 또 배제하거나 이렇게 또 아프거나 병들거나 또 장애가 있는 유기동물들은 입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사실 많은데요.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사실 시급하게 필요한다고 보입니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에 대해서 이 활발한 홍보 활동 역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유기동물 입양을 권하는 홍보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효과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긍정적인 효과가 좀 많이 생겼으면 하고요. 저도 좀 동참해야 되겠는데요. 자, 여러 가지로 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동물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처음에 이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거를 좀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저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이 유기동물들이 굉장히 또 귀엽고 또 혹은 또 너무 가여워서 또 집에 데려가서 키울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귀엽고 예쁠 때만 잠깐 돌보다가 또 실증 나면 버려도 된다. 이렇게 이 반려동물을 장난감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이 동물과 어떤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없거나 또 집을 자주 비우는 사람들 역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사실 동물의 경우는 이 사람과 다르게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부담도 반드시 고려돼야 할 부분입니다. 네, 그런 아쉬움도 있군요. 반려동물. 무엇보다도 그 동물이기 이전에 정말 우리의 한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끝까지 돌보고 키우겠다는 책임감도 함께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위대함과 그 도덕성의 발달 정도는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 정말 이는 그 인격에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유기동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고 또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동물의 생명을 소중히 다루는 우리 사회의 의식 변화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혜영 기자 수고했습니다.